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28장 5절 효율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임금이 바로 뭔가 라고 하면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근로자들에게 효율성을 높여주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건 뭘 봤습니까? 직업 탐색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제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노조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번엔 효율임금에 대해서 efficiency한 wage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요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인과관계가 세 번째 줄 볼까요?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자,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잖아.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과잉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이 오히려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성과라고 할까? 성과라는 거는 이제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야. 높아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근데 오히려 성과가 더 증가하게 되니까 이게 기업 측면에서 봅니다. 기업은 고임금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요. 높은 임금을 주니까 고임금으로 인해서 부담이 크지만, 부담이 증가하나, 근데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네, 어떻게 된다? 손해가 아닙니다. 남는 장사야. 이윤극대화라는 최적 선택에 부합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기업에게 얘기하는 거지. 기업아, 너 임금 많이 주면은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기업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 효율임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은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으로 인한 실업과 비슷하다. 왜요? 임금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효율임금과 앞에서 얘기했던 최저임금, 그리고 노조가 있었습니까? 노조. 자,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효율임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 공통점은 뭐가 있다고? 공통점은 둘 다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쵸? 공통점은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 균형임금보다 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근데 차이점 볼까요? 이에 반해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균형이 임금보다 높은 게 이득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이라는 제약이 없더라도 실업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이제 실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어도 이거는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과소고용을 하면서 임금을 많이 주는 게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왜 기업이 높은 임금을 주려고 할까? 이윤극대화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극대화에 네, 그래도 거기에 충족한다는 거야, 조건을.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각이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이야. 참고로 여러분 생각해봐. 근로자가 있어.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과를 보는 거야.
성과가 만약에 낮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낮으면 아이고 게으르고 너 열심히 안 했군 해가지고요. 임금을 낮게 주는 게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야. 전통적.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한계 생산 역설이 너의 생산성, 성과에 맞춰가지고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만약에 이 근로자가 게을러서 성과가 안 좋아졌으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 근로자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코로나 같은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니 근로자가 열심히 차를 팔려고 하고 음식을 팔려고 하는데 거리두기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성과가 안 좋아졌어. 근데 너 성과가 별로 안 좋으네. 아니 자긴 열심히 했거나 경기 침체 열심히 일을 했어. 열공을 했어. 근데 성과 안 좋다 임금 떨어지게 되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전통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 건데 효율임금 제도는 역발상 제도예요. 얘가 효율임금이야. 근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뭐 그런 거 납득할 수 있어? 주는 만큼 일한다 이런 거야. 임금을 낮게 주면 아이고 임금도 이렇게 쥐꼬리만큼 주는데 내가 회사에 충성할 필요가 있겠어? 됐어. 주는 만큼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효율임금은 이거야. 결국은 임금을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성과도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보려고 하는 거. 왜?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근로자의 건강이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근로자들이 어떻게 해요? 높은 임금을 받잖아? 옛날에는 임금이 낮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집값도 비싸지고 돈 쓸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편의점이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라면 이런 걸로 때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면 성과도 별로 안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잘 먹어야 돼. 사실 시간 줄인다고 뭐 라면 짧게 간단히 먹고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 벼락치기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공부할 땐 이 체력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고임금을 받게 되면은요 이게 고영양 섭취를 하는 거야. 그쵸?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건강해집니다. 건강이 증진. 자, 건강 속에 튼튼한 육체 속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효율임금 이론은 부적절한 영양 상태가 문제가 되는 살짝 요거는 영양 상태와 관련된 거니까 이제 저소득 관련된 아니면 저개발국에 좀 해당하는 얘기다.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그런 좀 부유한 국가에는 좀 성립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근로자들의 이직 이렇게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이직에도 효율임금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로자들이 왜 직장을 떠나서 이직할까요? 그 전에 있는 직장에서 근로 조건이라든가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직장이나 다른 회사로 이주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직할 때 경제적 요인이 제일 중요하겠지. 물론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원들, 직원들 간의 관계,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경제적 요인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 직장에서 별로 임금이 별로 많이 주지 않아. 딴 데가 더 좋은 기회가 있어. 그럼 떠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그래서 고임금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치. 고용된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빈도는 이직률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직률이 하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임금을 주게 되면 이직을 줄일 수 있고요. 아니, 이직이 많아지면 뭐 나빠? 나쁘죠. 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직은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신규 근로자를 뽑아야 되잖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 관련된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심사하고 뽑은 다음에 또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채용 시. 그래서 채용하고 또 그 문화 조직에 맞춰서 훈련하는데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자, 훈련시켜도 경험 많은 기존에 일했던 사람보다 어떻게 돼? 성과는 떨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근로자를 이직해서 새로 뽑고 가르치고 이러느니 그냥 기존의 근로자로 하여금 학습 효과, 경험 효과 아니면 뭐 이전부터 익숙해진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임금을 줘서 이직률을 떨어뜨리게 만들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업이 조금 임금을 동종업계보다 많이 주면 뭐 예를 들면 삼성에서 딴 데 기업보다 돈을 좀 많이 주게 되면 돈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굳이 나태하게 대충 해서 이직을 해봤자 자기한테 얻게 되는 이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기업이 내가 뭐 사실 뭐 이 기업에 충성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해서 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들의 자질도 마찬가지인데, 자, 효율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과 근로자 자질 간의 관계를 또 강조합니다. 자, 근로자들 입장에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신입사원이나 어떤 직원이라 해도 능력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 측면에서 어떤 기업이든 재능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재능이 있고 또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근로자들의 자질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정보의 상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누가 근로자가 능력이 있는 생산성이 높은가 그거를 일일이 파악하는데도 돈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예 높은 임금을 주는 거야. 고임금을 주게 되면 제공한다라고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주로 지원할까요? 여러분들 취업할 때 그냥 딱 봐서 너무 경쟁 치열하고 들어가기 힘들면 뭐 소위 말하는 스펙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지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고임금 주고 좋다 그러면 당연히 고능력자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건은 좋은데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면 누가 능력이 있는지 잘 파악하기 힘든데 아예 이렇게 높은 임금을 준다 그러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지원하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근로자의 열의. 앞에서 얘기했던 이직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가 그거를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근로자가 있어. 그럼 이 근로자의 이제 선택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선택은 열심히 일을 할까? 열의를 갖고 할까? 아니면 그냥 나태하게 일을 할까? 아니 여러분 시간당 임금을 따박따박 줘.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태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받는 급여라든가 보상이 똑같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태한 사람이 제일 좋잖아. 유튜브 보면서 메일 체크하면서 그래도 돈 똑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막 회사를 위해서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바보 같은 짓이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만해지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데, 자, 근데 이걸 이제 고용주들은 감시를 해야 돼. 누가 태만하게 일을 하는가 해가지고, 고용주는 눈을 가지고 누가 열심히 하는가, 태만한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하는데도 비용이 든다니까. 모니터링하는 CCTV를 설치해 놓고 등등등 쉽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일에 비용도 많이 들고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만한 근로자들을 신속하게 잡아내는 게 불가능하고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농땡이를 막을 방법을 늘 모색합니다. 예전에 보면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월마트 이런 데 보면 아니 자꾸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고객들이 자꾸 몰래 훔쳐가는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CCTV를 이렇게 달거나 아니면 이제 손님인 고객인 척 하면서 직원 옷을 안 입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훔치나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비자들이 훔치는 거는 많지 않았고 내부 직원들이 몰래 물건을 가져가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좀 낮고 근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거라도 뭐 조금씩 가져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회사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회사의 물품 같은 거 집에다 갖다 쓰기도 한다고. 형광펜, 포스트잇 이런 거, 뭐 스테이플러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뭐 모른 척 하면서 집에 갖다 놓고 뭐 믹스 커피 이렇게 한 주먹 맨날 갈 때마다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월마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좋아, 그러면 이걸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아예 중간중간에 없어지는 물건, 로스되는, 손실되는 비용이 줄어들면 그거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만약에 몰래 믹스커피 같은 거 내 주머니에 챙겨봐. 그럼 뭐야? 이거는 스스로도 나쁜 짓일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의 어떻게 보면 이득을 빼앗는 셈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몰래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감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모니터링 하기보다는 요 나태 태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냥 역발상이죠. 그냥 높은 임금을 제시해 주자.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사례 보시면 헨리 포드와 파격적인 일당 $5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사의 어떻게 보면 설립자죠. 포드 자동차를 만든 또 현대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포드사의 경영학의 역사라고 할까? 경영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렇게 여러 개까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드사를 만들고 현대 포디즘이라고도 합니다. 생산 방식을 새롭게 도입을 하고 발전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수의 숙련된 기술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던 방식을 바꿔서 단순 업무를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그래서 미숙련 근로자들도 그들로 구성된 조립 라인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T형 모델이라 해. 똑같이 생긴 거를 대량으로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자동차가 있었다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벤츠 다 있었는데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기가 1년 내내 벌어도 자동차 살 만큼의 돈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근데 포드가 이렇게 T 모델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디자인을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차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저렴해지는 자동차 그거를 이제 구입해서 한 가정당 하나씩 구입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자, 근데 포드는 이러한 생산 기술 측면에 어떤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달러 보시면 1914년에 또 다른 혁신적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14년에 혁신을 또 불러일으켰어. 그러니까 이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꼭 생산 기술 측면에서의 혁신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의 방법에 대한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혁신입니다. 뭐냐면 하루에 $1의 일당을 제한한 겁니다. $5의 일당을 제한을 한 거야. 1일
열심히 일을 하면. 이게 뭐 많이 주는 겁니까? 예. 거기 보시면 동종의 임금의 약 한 두세 배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 이 고임금을 제공한 거와 그러니까 효율임금과 관련한 성공 사례 할 때 많이 들기도 해요. 고임금을 제시한 거야. 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 임금보다 훨씬 높은 거야. 이걸 발표하니까 여기에 오려고 줄 서는 거야. 지원이 신입사원들 아니면 졸업하려는 대학생이나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어느 직장 가고 싶어요? 하면 가고 싶은 회사 1위 포드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응모자들은 포드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 규모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러니까 인기가 짱이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근로지원자의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드의 고임금 정책이 효율임금 이론이 예측하는 많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포드사 종업원들의 효율이 하도 높아서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 미시에서 뭐라 그래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지만 효율성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무슨 뭐 인터넷, 유튜브 보면서 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니까? 생산성이 증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 측면에서는 비용 증가로 인한 손해를 생산성 증가로 인한 이득이 전부 다 상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득이 증가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임금 정책이 거기 보시면 성공을 하게 되었고 맨 마지막 제줄에 고임금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규율을 잘 지키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졌으며 개인의 효율도 제고되었다. 그래서 헨리 포드도 거기 보시면 자신도 $5 일당이 일찍이 시도해 본 어떤 비용 절감 대책보다도 비용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게 아닌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포드는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고임금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할까?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기업들은 왜 이와 같은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는가? 보니까 조립 라인과 관련이 있는 거야. 생산에서의 생산 조립 라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T자 모형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어떤 조립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같이 쫙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립 라인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직화된 근로자들의 상호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누가 결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 일할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쭉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일이 더디거나 결근하게 되면 일이 자꾸 느려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조립 라인에 같이 팀대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가 더 빨리 되니까 자동차가 더 빠른 시간 안에 자동차가 뚝딱뚝딱 생산돼서 효과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결과적으로 당시 포드사 입장에서는 효율임금을 지급한 게 훌륭한 전략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포드사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거기 보니까 2018년 발간된 캘리포니아 선의 기사 나온 거 보면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인앤아웃 버거에 사는 그 점장들에게 평균의 3배 연봉을 줬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가 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과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라는 것으로 또 다른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자, 9번입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그치? 기업이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냥 이겁니다.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의미는 없고요. 다음에 10번. 기업이 효율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아니요. 신입사원들이 더 많이 달려들겠죠. 그리고 B번. 근로자들을 보다 면밀히 감시 안 해도 돼. 알아서 그냥 더 열심히 합니다. 근로자의 자질이 높아집니다. 이직의 빈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효율임금이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이 뭔가, 그리고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실업이 왜 발생하는데 발생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몇 가지 보면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직업 탐색.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최저임금. 그 다음에 노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노조 때문에. 다음에 효율임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네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게 자연 실업률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업률, 실업이 제로가 된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간의 실업은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치, 탐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연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특히 매칭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보혁명으로 직업 탐색 과정이 달라지고 연방의 의회나 아니면 주의회가 최저임금 제도를 수정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이 얼마나 효율임금을 주는가 등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자연 실업률은 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실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해법도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경작에서 해결해야 할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로 발생하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실업률, 실업 이게 관심사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차차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 이어서 29장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